우리가 8장에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부분의 할인율을 이용하는 방법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이제 어떻게 할인율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이어서 이제 가게로부터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에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이제 투자에서 기업들의 세전 수익률이 이제 16%였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기업은 1,000달러짜리 뭐 1,000원을 투자해서 사실 160달러를 벌 수 있었던 건데요. 만일 이제 이러한 기업들로부터 정부가 1,000달러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160불에 해당하는 수익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재원 조달을 통해서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정부가 사용해야 되는 할인율은 민간 기업에서의 세전 수익률인 16%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회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00달러의 기회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민간 기업들이 사용했었더라면, 그렇다면 16%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게로부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게의 경우에는 세후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가게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익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금을 낸 이후에 이제 소득과 그에 따른 수익을 비교해서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합니다. 이제 가게 입장에서 보면 오늘 혹은 뭐 올해 얼마를 소비하고 내일 혹은 내년에 얼마를 소비할 것인지 혹은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그래서 consumption saving decision을 하겠죠. 기간 간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100달러를 덜 쓰고 저축하면 내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6%라고 한다면, 이런 뭐 그냥 앞에 부분에 이제 기업과 대응시키려고 한번 16%라고 쓴 거고요. 16달러를 뭐 이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절반을 정부가 이자 소득세로 가져간다면 사실 가게 입장에서는 8%의 그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8%가 바로 세후 수익률입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세전 수익률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뭐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부가 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합니다. 정부가 만일 가게로부터 뭐 100달러든 혹은 1000달러든 이렇게 과세를 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부가 공공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되는 이 재원을 통해서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공공 프로젝트에 적용해야 되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후 수익률 8%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의 프로젝트의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이 가계로부터 온 것이고 얼마만큼이 이제 기업 부문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다음에 똑같은 1,000달러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의 투자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의 투자 수익률은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게 입장에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가게 입장에서도 투자에 대한 능력이 탁월해서 어떤 뭐 여러분들처럼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주식 투자라든가 금융기관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프로젝트의 할인율은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한쪽은 16, 기업 부분은 16%, 가계 부분은 8%라고 한다면 이 둘의 적정한 어떤 평균, 가중 평균이겠죠. 가중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더 복잡한 이슈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 같은 뭐 이슈들을 포함을 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가계 부문에서 왔고 얼마만큼의 재원이 그 기업 부문에서 왔는지 사실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특정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돈의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중치는 그 정부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비용 중에서 얼마만큼이 기업으로부터 온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법인세를 통해서 얼마만큼이 뭐 소득세를 통해서 가계 부문으로부터 온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자, 만일 뭐 전체 프로젝트 비용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가 기업 부문에서 왔고 4분의 3 정도가 가계로부터 왔다면 대략 이렇게 4분의 1, 4분의 3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전체 조세 수입 가운데 법인세의 비중 혹은 소득세의 비중 이런 건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구분할 수 없고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전체 조세 수입 가운데 비중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기업 부문과 가계 부문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적 할인율,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싶어서 뭐 공공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계로부터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 뭐 좀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텐데, 소셜 디스카운트 레이시고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의 교환 비율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측정한 것이고요. 현재 1달러를 저축할 때 혹은 소비를 줄일 때 사회가 기대하는 이자율이 바로 사회적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 이자율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년 뒤 1달러의 가치는 얼마인가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측정한 것이다. 그 수익률을 측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수익률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의 이제 개인적 교환 비율과는 당연히 다를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익률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익률과도 다를 것입니다. 시장 이자율과도 좀 다르겠죠.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제가 뭐 비슷한 몇 가지 경우들이 등장하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죠. 사회적 수익률은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부의 온정주의, 퍼터널리즘이라고 하고요. 온정주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장의 비효율성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퍼터널리즘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뭐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퍼터널리즘을 정부의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개인들은 근시안적이지만 마이어픽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슬라이드에 시장 이자율은 이제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현재 세대의 관점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현재 시장 이자율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관점입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우선 첫 번째요. 돌아가서요. 34페이지에 개인들은 근시안적이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저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개인들은 근시안적이어서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갖는 공공 프로젝트를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에 공항을 짓는다든가, 혹은 뭐 대규모 R&D 사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우주항공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그 편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5년 뒤,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그 편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가치, 그 프로젝트로부터 얼마만큼의 편익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이러한 사업들, 말씀드린 사업들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젝트엔 뭐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가 이런 것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들이 근시안적이지 않았다면 먼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적당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평가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오픽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먼 미래 30년 뒤에 발생할 엄청나게 큰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30년 뒤에 엄청난 편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달에 우주선을 이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제 달의 어떤 소유권을 일정 부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달에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그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의 뒷면은 가보지 못했지만 달의 뒷면에 갔더니 뭔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가 뭐 거기 있다고 한번 해보죠. 30년 뒤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프로젝트에 비용을 투입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마이오픽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을 지나치게 크게 디스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비교적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회 구성원들보다는 근시안적이지 않기 때문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과연 그런지. 왜냐하면 정부를 운용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그 자체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무엇인가가 아닌 머신이 아니잖아요. 정부는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부를 조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근시안적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선되는 것이거나 혹은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거나 그 다음에 제가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공무원도 몇 가지 이해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마도 버짓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을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근시안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당장 내년에 재선이 있다면 혹은 3년 뒤에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인센티브도 강할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퍼터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퍼터널리즘에 따르면 정부는 근시안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을 위해서 현재 소비를 줄여서라도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언젠가 국민들은 자신들이 과소평가했던 근시안적이었기 때문에 혹은 높은 할인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더에스티메이트 했던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달 우주 프로젝트에 우주 프로젝트를 정부가 시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부에게 고마움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퍼터널리즘입니다.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왜 그 공공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이나 시장의 할인율과는 좀 다를까? 그것보다는 좀 낮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선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게 큰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세대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세대 간의 어떤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Z 세대부터 시작해서 2030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정부는 현재 세대에 의해서 선출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이제 기성 정치인들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세대. 저는 또 저희들의 세대가 있는 것이고 현재 정부는 현재 세대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부는 이제 미래 세대를 상대적으로 덜 케어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겠죠. 혹은 이제 여러분들을 더 케어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 필요에 의해서 케어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이제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체로 현재 세대의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일 미래 세대에도 비슷하게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세대 혹은 이제 저희 자녀들의 세대 혹은 이제 지금 막 태어난 2020년,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 혹은 이제 곧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켓 이니피션시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요. 왜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보다 시장 수익률보다 낮게 설정이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 걸 보고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강남역에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세 개 건물, 큰 건물이 있고 삼성전자가 그 가운데 가장 큽니다. 삼성전자 지하 2층에 이제 그 구내식당이 있고 구내식당도 규모가 되게 커요. 그 삼성전자, 물산, 생명 이제 계열사들의 직원들이 다 가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지하 2층에 광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광활해요. 아침 식사, 점심, 저녁 다 제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아이폰이 출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삼성 뭐 저는 얼리 어답터 같은 그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별로 이렇게 이런 거와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이폰을 구입해서 쓰진 않았었는데 당시에 삼성전자 직원들 가운데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뭐 이유는 왜 경쟁사에 그 당시는 사실 경쟁사라기보다는 삼성이 그 후발주자였었죠. 그렇죠? 지금은 경쟁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후발주자여서 뭐 왜 삼성 폰을 안 쓰고 아이폰을 쓰냐고 그랬을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경쟁사가 어떤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지 좀 뭐 알아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투자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그 투자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폰을 처음 만든 회사는 애플이지만 삼성이라든가 뭐 주변에 여러 기업, LG라든가 지금은 사업을 접었습니다만 다수의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선호는 어떻고 이 시장의 위험 정도는 어떻고 기술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시장의 미래 가능성,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투자 행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는 우리가 이제 전에 봤던 익스터널리티, 외부성, 그러니까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를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성의 문제를 내부화하는 것이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당위성 가운데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현실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그래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정부 시장 개입이 또 다른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익스터널리티만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익스터널리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여타 기업들은 이 기업, 그렇죠? 이 어떤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걸 배울 수 있고요. 투자의 위험 정도라든가 시장 수요라든가 기술의 가치라든가 투자가 긍정적인 외부성을 만들어낸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자 수준보다 반드시 적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는 정반대일 거고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은 어떤 생산량이 발생할 때 이야기고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존재한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들의 한계 편익보다 사회적 한계 편익이 더 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성, 그러니까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외부성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이자율 혹은 이제 공공 프로젝트, 정부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는 어떤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이자율보단 더 낮을 것이다, 더 낮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외부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봤을 때의 사회적 할인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능한 사회적 할인율을 살펴봤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써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라고 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요. 공공 프로젝트의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것들을 수행할 때 대체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할인율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이제 관련된 커미티가 있는데 그 커미티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몇 퍼센트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선택합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을 말씀드리고 그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 다양한 할인율을 사용해서 비용의 현재 가치, 편익의 현재 가치 뭐 등등 뭐 순현재 가치라든가 BC 레이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여러 가지 가능한 할인율을 뭐 3%도 써보고 4%도 써보고 5%도 써봤는데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추진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뭐 할인율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3%, 4%, 5%의 할인율을 다양하게 적용해 보는 분석 방법을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용 편익 분석에는 반드시 민감도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그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반드시 민감도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할인율이 조금 변할 때 과연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여전히 담보가 되는가 혹은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가정들이 바뀔 때 결과가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학 논문을 쓸 때도 대체로 민감도 분석을 뭐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분야에서도 뭐 이렇게 제가 논문을 써서 결과를 제출을 하면 뭐 요 값이 이렇게 바뀌면 결과가 그대로 A가 B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여전히 유효하냐, 여전히 이제 너의 주장이 이펙티브하냐, 뭐 이런 이제 코멘트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를 이제 추가해서 이거 바뀌어도 뭐 결과는 여전히 서바이브하고 뭐 저게 바뀌어도 여전히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민감도 분석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할인율을 바꾸는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될 때 10%가 감소하거나 20%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30%가 감소할 때 여전히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가?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뭐 요즘 이제 공항을 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공항까지 가려면 인천 공항까지 가려면 그 공항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항 고속도로는 유료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지금 뭐 사실 그 도로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도로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로 건설을 할 때 그 도로가 여러 가지 이제 편익을 제공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를 운영하는 사업자, 그게 정부 도로공사일 수도 있고 한국도로공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처럼 어떤 민간 사업자가 일산대교처럼 어떤 민간 사업자가 통행료를 차지해서 요금 수입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요금 수입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익의 그 예상한 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용자들이 10% 줄어들 때 혹은 20% 줄어들었을 때 30% 줄어들었을 때 여전히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유가 뭐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체로
그 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그 비용 쪽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8장에서 이야기했지만 비용은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 3차년도 이렇게 해서 건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당장 내년에 유가 변화가 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반면에 수요 감소는 훨씬 더 그 치명적일 수 있겠죠. 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가 보통 30년 동안 한 번 건설하면 30년 정도를 이용을 하는데 30년 기간 동안의 수요 감소가 10% 발생했다. 사실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겠죠. 20% 감소했다, 30% 감소했다. 그래서 수요 감소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편익을 발생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 수요 감소에 따른 어떤 타당성이 확보되느냐, 타당성이 아니면 확보되지 않느냐는 조금 더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럼 어떤 할인율이 사용될까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뭐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이 경제학 혹은 재정학을 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실에서 실무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 문제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조금 더 문제의 근본으로부터 그 퀘스천을 갖고 시작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OMB라고 해서 Office of Management Budget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데 두 가지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가 7%고요. 두 번째가 3%인데 7%는 비교적 높은 할인율이잖아요. 이건 이제 민간 부문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를 적용해서 한번 net present value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lternative는 3%를 사용하는 건데 3%는 이제 가계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할인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한번 각각 우리가 지금 민간 부문의 프로젝트 수행을 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이제 생각해봤던 net present value라든가 내부 수익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BC 레이쇼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비용 편익 분석 대표적인 비용 편익 분석의 사례가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 (pre-feasibility study)라고 하고요. PFS라고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재조사도 있어요. 예타를 거친 다음에 한 번 더 타당성 검증을 하는 타당성 재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재정 투입이 얼마 이상 규모가 금액으로 얼마 이상 투입이 되는 그 재정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법으로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2003년까지는 꽤 오래전, 이제 20년 전에는 7.5%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2004년에서 2007년엔 6.5%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5.5%를 적용을 했고 2017년 8월부터는 현재 4.5%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좀 마지막 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민간 부분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다만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대체로 시장 가격을 사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민간 부분에서 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은 이제 기업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입은 당연히 시장 가격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할 텐데 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될 것이고 당연히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로 수입을 평가했을 거예요. 프로젝트 추진에서 발생하는 건설 비용이나 인건 비용도 당연히 이제 시장 가격을 사용해서 측정하면 되겠죠. 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의 경우에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 가격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고민을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런 컨설팅 회사라든가 혹은 이제 회계법인 중에서도 이제 회계 말씀드렸잖아요. 회계사들이 이제 이쪽 일들을 많이 합니다.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그 수요 추정이라든가 편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또 회계사들이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또 관련된 분야로 진출을 할 생각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이쪽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시장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가격을 쓰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 뭐 조정 어느 정도 조정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조정을 조금 해서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시장 가격 말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을 adjusted market price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대체로 공공 프로젝트의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가격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민간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를 야기한다고 해도 사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 파괴를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에 이게 반영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뭐 공사 비용이라든가 건설 비용 같은 것들은 이런 외부성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당연히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외부성의 문제가 다 반영이 되었었더라면 이 사업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용이 배제가 된다면 타당성을 이제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부성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없을 뻔했던 사업이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타당성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간 기업의 경우 그런 건데 정부의 경우에도 과연 그럴까? 이러한 외부성은 사실상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성인 거잖아요.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 정부 프로젝트가 그냥 민간 기업의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시장 가격을 막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그러면 사실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번 학기 초에 했었습니다.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MRS가 다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시 한계 전환율, 마지노 레이트 오브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시 시장 가격의 비율과도 다 같아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성도 없고 뭐 불안전성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한계 편익이나 사회적 한계 편익이나 같아질 것이고요. 비용 입장에서 비용 측면에서도 개인적인 한계 비용은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앞에 우리가 39페이지 슬라이드에서 환경 파괴와 같은 외부성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실 어떤 가격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시장 가격을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한계 편익이나 개인의 한계 편익, 불안정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성이나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정부가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계산할 때 시장 가격을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외부성이 존재하거나 혹은 시장의 불안전성 문제가 있다면 뭐 독점, 과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전성이겠죠. 독과점.
시장 가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뭐 뾰족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해서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완벽한 가격을 찾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런 가격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가격,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그런 가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좋은 대안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 가격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뭐 대체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시장 가격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거 할 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가격을 적용했다라고 이제 적어 놓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디펜스를 하겠죠. 네. 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뭐 혹은 이제 선행 연구 비슷한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으면 그게 이제 레퍼런스가 되어서 거기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 비용 편익 분석이죠. 공공 프로젝트의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뭘 쓰고, 그 다음에 공사비 계산할 때는 공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고, 도로 건설할 때 도로 공사비는 뭐 표준화되어 있는 이제 공법 같은 걸 적용을 하고 뭐 등등등, 뭐 시멘트 뭐 두께는 얼마, 그다음에 아스팔트 두께는 얼마, 도로의 폭은 얼마, 뭐 이렇게 다 해서 어떤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계산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매뉴얼로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매뉴얼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 뭐 이런 문화센터를 건설한다, 건립한다. 뭐 규모가 조금 작으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복합시설 문화센터, 뭐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거를 이제 건설한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뭘 할 것이냐, 어떤 컨텐츠에 뭐 뮤지컬을 할 것이냐, 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것이냐, 오페라를 할 것이냐, 뭐 다양한 그 장르에 대한 이제 가치 같은 걸 평가를 해야 되겠죠. 단순히 이제 뭐 오케스트라 연주 한 번 있었을 때 입장객이 몇 명이 들어오고 1인당 티켓 가격이 얼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하는 작업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음악 콘서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 시설, 문화 컨텐츠가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조사를 해서 분석에 이제 포함시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정된 시장 가격이 그럼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장 가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정된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텐데, 그 어떤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가격이 잠재 가격,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화의 잠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사회적 한계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화를 내가 한 단위 소비했을 때, 혹은 이 재화를 내가 한 단위 생산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 비용이 바로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성의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는 당연히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있을 때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많은 코스트가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이 파괴되었을 수도 있고, 일정 부분, 혹은 뭐 오염 물질이 배출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사실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재화의 가격은 섀도우 프라이스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재화를 한 단위 생산할 때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재화의 가격은 당연히 한계 비용과 같겠죠. 그래서
당연히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면 사회적 한계 비용이나 개인적 한계 비용이나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섀도우 프라이스여서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시장 가격을 섀도우 프라이스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왜곡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된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장에 왜곡이 존재할 때 독과점, 그다음에 시장 가격은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독점 시장이 존재할 때는 시장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마켓 파워를 독점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의 재화를 생산할 때 투입한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좀 그렇고 잠재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프라이스 어떤 우리가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이니까요. 혹은 이제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재화가 있어. 예를 들면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전 처음에 메타버스라 그래서 무슨 버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제도 무슨 학과장 회의 총장이랑 무슨 회의가 있어서 뭐 저만 간 건 아니고 다른 학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이라든가 좀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런 IT 기업들의 주가, 그다음에 그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아직은 뭐 그냥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 학교는 어제 이제 학과정회 하면서 학교는 너무 또 많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학교는 뭐 그쪽 방향으로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경제학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실 메타버스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에 관심이 아니라 그 가치가 과연 얼마만큼일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꿀 때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저도. 그 다음에 저도 아마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를 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번 우리 학생들이 저를 인바이트를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재밌긴 재밌는데 뭐 솔직히 아직은 뭐 잘 모르겠어요. 얼마만큼의 이제 유용성이 있는지는 뭐 그렇습니다. 과연 이 가치가 얼마만큼 될까? 뭐 이런 거. 좀 그렇죠, 그렇죠. 섀도우 프라이스.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좀 그렇고 잠재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시장의 불안정성이 독과점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조세 제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조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왜곡이 디스토션이 나타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셨을 텐데 우리도 나중에 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데드웨이트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중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세제도, 그러니까 세금으로 인해서 판매자가 판매하는 가격과 구매자가 구입하는 가격 사이에 이제 웨지가 발생을 해요. 일종의 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 그러니까 거래에 참여하는 두 당사자가 서로 관찰하는 가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를 할 때 부가세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가세를 다 냅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부가세를 내야 돼요. 실제로 이제 거기 가격표에 붙어 있는 가격을 내지만 여러분도 부가세의 일부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판매한 사람도 부가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가 없었을 때보다 부가세가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래가 줄어들어서
이전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부가세가 세금이 없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의 총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총량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조세 제도가 시장의 불안전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시장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일 것이고, 이렇게 조정해서 조정한 가격을 우리가 조정된 시장 가격, adjusted market price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shadow pri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정확히는 shadow price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shadow price를 추정한다, 추정된 shadow pri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조정된 시장 가격이라고 제가 부를 거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섀도우 프라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국산 담배 시장은 기본적으로 독점 시장입니다. 이제 하나의 KTNG가 담배 생산과 판매에 대한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정부의 승인하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이제 담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독점 시장에서의 시장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높습니다.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을 텐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시경제학 독점 시장 부분에 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독점 기업은 가격을 자기가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생산을 여기에서 한 단위 더 늘리게 되면 그 생산 한 단위 늘린 걸 소진하기 위해선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기존에 제가 판매하고 있었던 소비자들에게 똑같이 가격을 다 인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리면 그냥 주어진 시장 가격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독점 기업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단위 더 생산해서 한 단위 더 판매하고 싶으면 반드시 시장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생산을 한 단위 늘리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저밖에 없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한 단위 늘렸는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아무도 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판매량에서 마지막 소비자, 마지막 구매한 소비자의 지불용이 가격이 바로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줄 서 있는 소비자는 마지막으로 구매한 사람의 지불용이 가격보다는 지불용이 가격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그 사람은 제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 더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면 추가로 하나 판매하기 위해서 그 상품만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독점 시장은 이미 기존에 거래하고 있었던 모든 소비자들의 가격을 다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한 사람한테 더 팔아서 얻는 수입도 있지만 기존의 고객들한테 내가 판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지속적인 단골 장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격을 다 똑같이 인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로스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스, 그 손실과 하나 더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을 비교해 보면 가격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베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을 이제 수행하고 싶어요. 담배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구입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공공 프로젝트니까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담배값 필요할 것인가,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가 담배 가게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KTNG가 담배를 만들 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으로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뭘 쓸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MC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정부가 하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두 가지인데 뭐 그냥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고요. 현실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겠죠. 두 가지 가능성. 정부가 담배를 구매할 때 민간 부문에서의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정부가 구매한 만큼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소비자들은 똑같이 소비하고 있고 그냥 정부가 추가로 구매한 만큼 생산량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 가능하겠죠. 두 번째 경우는 정반대예요. 추가로 생산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담배 소비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매한 만큼의 소비량이 민간 부문에서 줄어드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은지는 뭐 각자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담배를 구입했을 때 정부가 추가로 생산량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냐면 마지널 코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간 부분에서의 소비가 줄어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경우 이건 이제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민간 부분에서의 소비가 정부 구매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 효과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담배 구입에 따른 이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 부분의 소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회비용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 정확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담배 프로젝트랑은 좀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내구 연한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는 그냥 한번 구입해서 다 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소비재지만 주택은 사실 소비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구재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접근법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생각해 보죠. 공공임대주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이거예요. 새로 지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부문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스펙트럼은 넓어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100% 신축으로 할 것인지 새로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100% 주택 시장에서 구입할 것인지 중간쯤이겠죠. 뭐 반반으로 할 수도 있고 뭐 30대 70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 민간 부분에서의 주택 수요량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축으로 새롭게 건설을 해서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건설 비용에 가까운 가격을 우리가 비용으로 카운트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정부가 담배를 구매할 때 민간 부문의 소비가 줄어들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 주택 시장에서 뭐 지금과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특정 지역에 이제 공급량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다면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혹은 이제 가게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때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비용은 뭘로 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택 가격으로 하는 것이죠. 이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임대주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렌트를 낼 거 아니에요. 매달 렌트를 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전세 형태로 장기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계약의 형태는 여러 가지일 텐데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의 형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비용으로 카운트해야 될 것인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지금 내년이 대통령 선거니까요. 대통령 후보들이 매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책들이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이 많아요.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경제학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어떤 분석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틀인데 뭐랄까요? 음, 굉장히 그 배제에 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정부의 정책 지금 우리가 재정학을 하고 있잖아요. 재정학은 정말 중요한 분야고 정부 정책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요. 경제학에서도 비교적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할 얘기는 많은데 네. 그래서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난 한 3, 4년 동안 경제학이 특히 재정학이 그다음에 이러한 분석의 방법들이 왠지 모르게 많이 배제가 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 이런 느낌도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하지만 모두가 재정학 강의하는 걸 우리가 뭐 막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뭐 기회가 되면 궁금한 학생들은 나중에 뭐 저랑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한계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좋고 어떨 때 시장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때그때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될 거고요.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적당하게 이제 가중 평균을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정부 구매는 대체로 조달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달청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노트북 뭐 100대를 구입하겠다라고 이제 조달청에 사업 공고를 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이제 조달청에 들어가서 한 대당 얼마 이렇게 이제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럼 조달청 뭐죠? 저기 무슨 나라장터인가 뭐 있어 그 플랫폼이 있어요. 웹사이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정부가 이제 가장 low price bid죠, 그렇죠? 가장 낮은 lowest price bid라고 하는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이제 업체 퀄리티가 품질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동일한 사양의 컴퓨터 뭐 노트북이든 그럼 이제 가장 낮은 가격을 써서 제출한 이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뭐 조달청 낙찰이라고 합니다. 조달청은 이제 공공 조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제 정부 산하 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컴퓨터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가격을 뭘로 할 것이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1번이냐, 2번이냐? 컴퓨터는 사실 생산에 가까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수만 대, 수십만 대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100대, 200대 정도 구입하는 거라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컴퓨터를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정부가 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가격이 얼마였는가 그 가격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조금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달청 단가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한계 비용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뭐 조달청 단가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right answer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된 시장 가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좀 할 텐데 여기서 우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세입니다. 텍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좀 하려고 해요. 아마 남은 학기는 텍스에 대한 이야기가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
공적연금에 대한 이야기 다음 챕터에서 조금 하고 11장으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버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바꿨다고 제가 공지사항에 알려드렸고요. 대부분의 제품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판매세, 세일스 텍스인데 한국에는 세일스 텍스가 없습니다. 그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 우리 교과서가 미국 책이니까. 세일스 텍스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가세, 부가가치세랑 뭐 유사합니다. 그 미국에 혹시 여행 가시면 아마 다른 영미권 국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가시면 마트 같은데 이런 데 가시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8불 79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한번 해보죠. 8달러 79센트 이렇게 이제 가격이 택이 딱 붙어 있으면 쉘프에 물건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캐셔한테 가서 체크아웃을 할 때는 여기에 이제 텍스가 두 개가 붙어요. 뭐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스테이 텍스가 하나 붙고요. 스테이 텍스가 붙고 그 다음에 뭐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뭐 혹은 뭐 조금씩 다르긴 하죠, 그렇죠? 페더럴 텍스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스테이 텍스가 붙죠. 스테이 텍스. 그 주에 스테이 텍스가 주마다 또 조금씩 다른데요. 높은 주는 막 9점 몇 %씩 붙기도 하고 조금 낮은 주는 뭐 8점 몇 % 이렇게 붙어요. 대체로 한국은 부가세가 10%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캐시어한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스테이 텍스가 10%라고 하면 8.79에서 0.879, 0.88이죠. 88센트를 더 내야 돼서 9.77달러를 9.77달러를 이제 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쉘프에 붙어 있는 텍스와 가격 프라이스와 실제로 이제 지불할 때 내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고가의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세일스 텍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곳에 가서 구입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비슷한 세일스 텍스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부가세가 도입이 되면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과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각각 지불하고 지급받는 가격 사이에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제 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텍스에 의해서 나타난 가격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받는 가격과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지불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 그걸 이제 텍스에 의해서 나타난 웨지를 텍스 웨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이제 부가세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가세는 판매자가 다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다 부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던 탄력성에 따라서 그 제품의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그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누가 덜 부담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의 이슈는 뭐냐면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그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뭐 당연히 뭔가를 이제 구입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든가 뭔가를 이제 편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을 곱해줘야 되는데 반영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으로 판매자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 가격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되겠죠. PB로 할 것인지 PS로 할 것인지. 기본적인 논리는 아까 담배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의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정확히 정부 구매만큼 생산이 늘어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냐면 PS 판매자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고요. 마치 꼭 마지널 코스트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합니다.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생산 없이 민간 부분에서의 소비를 대체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부의 소비가 늘어난 만큼 정부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서 늘어난 정부 구매만큼 민간 부분의 소비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때에는 구매자 가격 PB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담배 프로젝트에서 바로 이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매자 가격을 조정된 시장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적절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다 고려해서 적당하게 가중 평균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비용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인건비 하고 노동 비용입니다. 혹은 이제 웨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혹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이제 노동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몇몇 건설 회사들이 콘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 건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뭐 LG건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회사가 그 구간을 다 맡아서 도로 건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100km짜리 고속도로 두 도시를 연결하는 100km짜리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한 4개, 5개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서 한 20km씩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마 그 업계의 그 관행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업계의 관행이란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더 자세한 그 이유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뭐 여하튼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수의 이제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될 텐데 우리의 관심은 레이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버가 투입이 될 텐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건설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면서 이렇게 뭐 수입을 목적으로 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두 가지 좀 극단적인 경우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고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을 할 때 이제 노동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 노동 비용을 어떻게 카운트할 것이냐? 그러면 100%첫 번째 경우라면 다른 일을 하시다 오셨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급여를 노동 비용으로 우리가 카운트하면 문제는 단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실업 상태에 있다가 이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 노동 비용은 어떻게 될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의 레이버 코스트가 동일을 할까? 당연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현재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정부 사업에 투입할 경우에는 어떤 가격을, 어떤 웨이지를 사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급받고 있던 임금을,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니까요. 그거 우리가 이제 가격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현재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때 적용해야 되는 가격 혹은 이제 웨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여가의 가치이거나 혹은 다른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될 테니까 시간당 임금이 될 테니까 최저임금 수준 정도 혹은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 수준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 확률 같은 것들도 적용을 하면 뭐 make sense 하겠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런 건설 프로젝트가 뭐 몇 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개월, 4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려요. 더 긴 프로젝트들도 물론 있습니다. 비교적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 실업 상태에 있었던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직전에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3년 내내 실업 상태에 있었을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보면 우리가 웨이지를 적정한 웨이지를 계산하는 문제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건설업 그 관련된 협회가 있는데 건설협회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산업별로 그런 그 이익 단체들을 대변하는 협회가 있는데 뭐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 협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 뭐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증권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대변하는 뭐 금융협회 이런 곳이 또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사들의 어떤 그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 건설협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건설협회나 이제 이런 비슷한 유사한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 물론 이제 건설 과정에 다양한 유형의 레이버가 투입이 됩니다. 이제 기술 인력도 투입이 되고요. 단순 노무를 위해서 투입되는 레이버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이제 레이버들이 있는데 형태별로 이 사람들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 통계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공사 비용이라든가 관련된 비용을 이제 추계할 때 어떤 가격을 사용하냐면 뭐 1번, 2번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대체로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이제 관행상 할인율에 대한 이야기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공신력이 있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건설업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얼마 이렇게 평균 급여겠죠. 이제 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보편적이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설명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대략 얼마. 그 다음에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노무직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이 뭐 이건 몇 퍼센트, 이건 몇 퍼센트 이제 계산해 보면 대충 이제 급여 수준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업 협회에서 통계로 작성한 이제 임금 수준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죠. 건설협회에서 작성하는 통계 자료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비교해 보면 이 둘 값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런 일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비슷한 그 작업들을 좀 해보면 희한하게 대체로 다 비슷해요.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죠. 비교해서 뭐 대체로 비슷하면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뭐랄까요? 타당성 조사라든가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커멘트들은, 이러한 설명들은 포함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제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는 사실 이제 소비자 잉여를 측정을 해서 공공사업의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늘 항상 빨리 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부분부터 커버를 하고 11장 공적연금,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인데 그거 이제 미국식 개념이고요. 공적연금에 대한 이야기로 가능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